서울 한복판 여의도 방송국 트로트 생방송. 무대 위에서 낡은 니트를 입은 한 젊은 여자가 피를 토하듯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등에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2살배기 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29. 아픈 아들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매일 폐지를 줍던 미혼모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수천 명의 관객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 수백 평짜리 대저택의 거실. 대한민국 10대 재벌 대양그룹의 총수 강 회장 부부가 습관처럼 틀어놓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사라진 외아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지새우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 여자의 손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강 회장의 눈이 터질 듯 커졌습니다. 마이크를 움켜쥔 그 가느다란 손목에 매달린 투박한 가죽 팔찌. 강 회장이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자신의 손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지요. 과연 서울 외곽 달동네에서 폐지를 줍던 이 여자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을 이어주는 그 낡은 가죽 팔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돈과 권력 앞에 짓밟힌 천륜이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 선한 마음 하나가 어떻게 천지개벽의 기적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리마다 연분홍빛 벚꽃이 구름처럼 피어올라 세상을 물들인 4월의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면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자 벚꽃 터널 아래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니는 연인들과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며 솜사탕을 흔드는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하늘에서 나풀거리며 내려앉았고 거리 전체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을 펼쳐놓은 듯 달콤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데 그 화사한 봄빛 한가운데를 뚫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무겁고 거친 쇳소리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철제 수레 위에는 제 키보다 높이 쌓아 올린 폐지 더미가 아슬아슬하게 묶여 있었고 그 수레를 악착같이 끄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제 겨우 29살 한창 예쁘게 꾸미고 봄 구경을 다녀도 모자랄 나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한때는 분명 맑고 환했을 얼굴이 오랜 수면 부족과 영양실조로 핏기를 잃어 허연 벚꽃잎보다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볼은 깊이 파여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거칠어진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요. 고무줄 하나로 대충 묶어 올린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어 빗질을 포기한 지 오래인 듯 뻣뻣하게 엉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등에는 빛바랜 꽃무늬 포대기로 꽁꽁 싸맨 아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막 2도를 지난 아들 봄이었어요. 세상 모르게 새근거려야 할 어린 숨소리에는 가느다란 쇳소리가 섞여 나왔고 작은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오르내리며 위태롭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증.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다치지 않는 이 잔혹한 병은 아이에게 수만 번 쉬는 것조차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봄이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구슬처럼 맺혀 있었고 포대기 밖으로 삐져나온 조그만 손은 겨울 연못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서연이 이토록 처절하게 밤거리로 나선 데에는 뼈에 사무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빗길에서 뺑소니를 당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인신고조차 올리지 못한 채 남편을 먼저 보낸 서연에게 세상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금은 물론이고 서연이 배달일과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통장마저 어디선가 나타난 사채업자들에게 몽땅 압류당해 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내동댕이 쳐진 서연의 앞에는 오직 하나, 당장 내일이면 심장이 멎을지도 모르는 아이의 수술비 1억 원이라는 까마득한 절벽만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넣어도 면접조차 잡히지 않았고 아이를 맡길 곳도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이 찾은 유일한 길은 매일 저녁 아이를 업고 나가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서 현금을 받는 것이었지요. 하루 종일 수레를 끌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 그 구겨진 종이 뭉치가 아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 초입에서 수레바퀴가 울퉁불퉁한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수레 손잡이를 잡아 끌었지만 지칠 대로 지친 팔에서는 이미 힘이란 힘은 모조리 빠져나간 뒤였어요. 비틀거리는 발끝이 아스팔트 턱에 걸리면서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산처럼 쌓아두었던 폐지 더미가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판지와 신문지가 길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순간 바람에 실려 온 벚꽃잎들이 그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지요. 꽃구경에 취한 행인들이 힐끗 눈길을 주고는 슬쩍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쏟아지는 벚꽃잎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분홍빛 눈보라처럼 느껴졌는지 서연의 두 눈에서 참고 참았던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 흩어진 박스를 하나씩 줍던 서연의 시선 끝에 어두운 골목 구석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옷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너덜너덜한 남방을 걸친 노인은 며칠을 굶은 듯 뼈만 남은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이 새하얀 벚꽃잎 위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봄밤의 쌀쌀한 냉기에 온몸을 덜덜 떨며 간헐적으로 신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박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은 반쯤 떨어져 나가 맨발이 보였고 콘크리트 바닥에 닿은 등 아래로 차가운 습기가 스며들고 있는 게 한눈에도 알 수 있었지요. 서연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기 코가 석자인 억장이 무너지는 처지였지만 쓰러진 노인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신이 걸치고 있던 유일한 겉옷인 낡은 회색 점퍼를 벗어 노인의 마른 어깨 위로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고장난 그 점퍼는 안감이 삐져나오고 팔꿈치 부분이 해져 솜이 비어져 나와 있었지만 서연의 체온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 노인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얇디얇은 티셔츠 한 장만 남은 서연은 밤바람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등에 업힌 보미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한 손으로 보미의 등을 토닥이고 다른 손으로 노인의 차가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구성진 목소리로 트롯가락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콧노래처럼 시작한 가락이 차츰 깊어지면서 벚꽃잎 사이로 바람결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칠고 고단한 삶에 긁힌 듯 갈라져 있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더 진했습니다. 마치 논바닥처럼 갈라진 손등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들꽃 같은 노래였지요. 죽어가는 노인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고 등에 업힌 보미의 거친 숨소리도 그제야 한결 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노래를 부르던 서연의 가느다란 손목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투박하게 꼬아 만든 가죽 팔찌 하나가 헐겁게 매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죽 표면은 세월에 닳고 닳아 색이 발해 있었지만 촘촘하게 엮인 꼬임 매듭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어떤 보석보다 초라해 보이는 이 수수한 물건을 서연은 잠들기 전마다 가슴에 대고
부적처럼 쓰다듬곤 했지요. 그것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온기이자 이 세상에 단 2개뿐인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노인을 싣고 간 뒤 서연은 다시 폐지를 주워 수레에 실었습니다. 구겨진 박스를 펴다 말고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벚꽃 터널 끝자락에 걸린 대형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전국 트롯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이라는 글귀 아래 우승 상금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서연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1억 원. 바로 보미의 심장 수술비였습니다. 가슴 안에서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바람을 만난 듯 다시 살아났지요. 서연은 술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갈라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 자국 위로 단단한 결기가 서렸어요. 보미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며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내 심장을 고쳐줄게. 하늘에서 아빠도 분명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서연은 해진 운동화 끈을 다시 동여매고 무거운 수레를 끌며 벚꽃 터널 아래를 힘겹게 그러나 꺾이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꽃잎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서연의 등 위에서 새근거리는 보미의 작은 심장은 오늘도 간신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종로의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지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청년은 나이 30을 갓 넘긴 듯한 훤칠한 키에 기름때가 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민재였어요. 대양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유일한 후계자로 태어났으나 숨막히는 권력 다툼과 매일같이 벌어지는 비정한 이사회의 살벌한 풍경에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집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가 직접 술을 놓아 이름을 새겨준 명품 손수건도 금장 카드도 심지어 운전기사가 따라붙던 고급 승용차마저도 모조리 두고 왔습니다. 오직 손목 안쪽에 차고 있던 투박한 가죽 팔찌 하나만을 간직한 채 이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 8시간 배달 일을 하며 땀냄새 가득한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지요. 그 팔찌는 아버지 강 회장이 젊은 시절 서툰 솜씨로 직접 가죽을 꼬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인식 날 아들의 손목에 채워주며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이 팔찌를 보면 아비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하고 말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부자간의 생명줄 같은 물건이었어요.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튀김 기름이 파직파직 튀는 소리 사이로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 하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18살까지 자란 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서연은 이 분식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설거지와 서빙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뜨거운 물에 수백 번 잠긴 손등은 벌겋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칠어진 손으로 손님들의 그릇을 건넬 때면 언제나 해맑은 미소가 함께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떡볶이가 유난히 맛나게 됐어요. 한 접시 더 드실래요? 넉넉할 게 하나. 없는 처지이면서도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는 봄볕 같은 심성의 아가씨였습니다. 민재가 서연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민재의 앞치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서연이 아무 말 없이 마른 행주를 건네며 살짝 웃어 보인 것이 전부였지요. 그 웃음이 민재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거대한 재벌가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계산적인 미소, 눈치를 보며
아첨하는 가면. 뒤의 눈빛과는 차원이 다른 아무런 의도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이후 민재의 눈은 자꾸만 서연을 쫓았고 서연 역시 묵묵히 배달통을 닫고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민재의 성실한 뒷모습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뒤 종로의 낡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것은 명품 가방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호빵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먹으며 킥킥 웃는 소박한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장마철이면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지만 밤이면 좁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어떤 궁궐보다 따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꼭 봄에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름은 봄이라고 짓자. 민재가 천장의 물얼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고 서연은 그 말에 코끝이 빨개지며 민재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서연의 뱃속에 새 생명이 깃들었을 때 두 사람의 단칸방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지요. 민재는 밤마다 서연의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듣겠다며 웃었고 서연은 시장에서 사온 노란 아기 양말을 빨래줄에 널어두며 행복한 상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그릇이 가득 차오르던 바로 그 무렵 운명의 톱니바퀴가 잔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우연한 경로로 아버지 강 회장의 최측근인 구사장이 그룹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빼돌려 해외 비밀 계좌에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문서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집을 나온 몸이었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가 안에서부터 좀먹어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었지요. 민재는 서연에게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금방 올게 하고 말한 뒤 집을 나설 때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가죽 팔찌를 풀어 서연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거야. 맡아줘. 반드시 돌아올게. 민재는 서연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고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시각 대양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의 어두운 사무실에서는 구사장이 비서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구사장은 환갑이 넘은 나이였지만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두 눈은 야수처럼 날카로웠고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고급 양복에서는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가 한 개비의 값이 서연이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버는 돈과 맞먹는 그 굵은 시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구사장이 음산하게 입을 열었지요. 민재 그놈이 증거를 들고 본가로 온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살아서 문턱을 넘기면 내 목이 날아가.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비서실장의 넥타이에는 특수 제작된 은빛 넥타이핀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구사장이 자신의 신복들에게만 하사하는 전용 문양이 새겨진 물건이었습니다.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그날 밤 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본가를 향해 달리던 민재의 소형 승용차 뒤로 불을 끈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유령처럼 바짝 붙어왔습니다. 구사장의 수하가 운전하는 그 트럭은 빗물을 가르며 속도를 높이더니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민재의 차량 옆면을 거대한 쇳덩어리로 무참히 밀어붙였습니다. 찢어지는 금속음과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민재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세 바퀴를 굴러 대파되었습니다. 뺑소니로 위장된 치밀한 암살이었지요. 현장에는 깨진 유리 파편 사이로 은빛 넥타이 핀 하나가 빗물에 씻겨 나와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불 꺼진 단칸방에서 혼자 기다리던 서연에게 날이 밝자마자 날아든 것은 경찰에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차디찬 영안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천위에 누운 민재의 얼굴은 핏기를 모두 잃어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차가운 볼에 손을 대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병원 바닥에 싸늘한 타일이 등에 닿는 감촉도 간호사들이 부축하는 손길도 느끼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서연의 뺨은 마르지 않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목에 채워진 남편의 가죽 팔찌만이 아직 체온을 간직한 듯 미세하게 따뜻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법적으로 서연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유품을 받을 자격도 사고 조사를 요구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뺑소니 가해 차량은 끝내 검거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처리되었지요. 남편 명의의 전세금 2천만 원은 어디선가 뚝딱 나타난 채권자들에게 순식간에 넘어갔고 서연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글자 그대로 맨몸으로 길거리에 내던져졌습니다. 세상은 처절했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뱃속에서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갈 곳 없는 몸을 이끌고 읍사무소와 주민센터를 전전하며 미혼모 지원을 신청했지만 서류 미비와 복잡한 절차에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임산부의 불룩한 배를 보고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고 고개를 젓는 담당자들의 냉담한 눈빛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들어왔지요. 결국 서연은 쪽방촌의 곰팡내 나는 단칸방에서 홀로 보미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나온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는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라는 잔혹한 선고가 함께 따라왔어요. 그렇게 3년. 서연은 아비 없는 자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등에 업고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논바닥처럼 갈라진 손등으로 골판지를 접을 때마다 손목에 가죽 팔찌가 스치며 남편의 마지막 체온을 떠올리게 했지요. 잠들기 전이면 어김없이 그 팔찌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버텼어. 봄이도 잘 크고 있어. 당신이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지만 이 아이 때문에 오늘도 눈을 떠. 서연의 음조림은 벽 너머로 새어나가 어두운 골목에 스며들었고 봄바람이 그 목소리를 어딘가 먼 곳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한편 대양그룹의 최상층에서는 구사장이 자신의 비밀을 완벽하게 묻었다고 확신하며 오늘도 탐욕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천륜마저 서슴없이 베어버린 그 악마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서연의 손목에 매달린 그 수수한 가죽 팔찌가 품고 있는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국 트롯 경연대회 예선이 시작된 것은 벚꽃이 절정을 이루던 4월 둘째 주였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자리 잡은 대형 방송국. 공개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참가자들과 그 가족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지요. 알록달록한 무대 의상을 걸친 참가자들 사이로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보조 출연진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방송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열기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장식과 스팽글. 천이 현란하게 빛나는 대기실 복도에서 유독 빛을 받지 못하는 한 구석이 있었어요. 서연이 보미를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의상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낡은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고 있었지요. 소매 끝이 풀려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고 여러 번 세탁을 거듭한 탓에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옷차림에 대한 부끄러움 따위는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사 종이를 바라보는 두 눈에는 오직 하나, 보미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겠다는 독한 각오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선 무대에 선 서연은 전주가 흘러나오자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천천히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객석의 웅성거림이 멎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화려한 기교가 없었지만 뼈를 깎는 듯한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한 음색에 심사위원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혔고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퍼져나왔지요. 노래가 끝나자 정적이 흐르다가 이윽고 폭포수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단숨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어요. 가난한 미혼모가 아픈 아들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무대에 섰다는 사연이 방송을 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서연의 무대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저 목소리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지요.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도 앞다투어 서연의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열풍의 한복판에서 심장이 얼어붙는 시선 하나가 서연을 향해 꽂히고 있었습니다. 대회의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VIP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구사장이었어요. 금태 안경 너머로 무대를 무심하게 바라보던 그의 표정이 서연의 클로즈업 화면이 대형 전광판에 뜨는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가득 잡힌 서연의 손, 마이크를 움켜쥔 그 가느다란 손목에 감겨있는 투박한 꼬임 가죽 팔찌를 본 것이지요. 비록 수수하고 낡은 물건이었지만 구사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가죽을 꼬아 만들어 아들 민재와 나누어 가진 세상에 단 2개뿐인 표식. 자신이 뺑소니로 죽여버린 민재에게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가 아이까지 낳아 전국 방송에 나왔다는 사실에 구사장의 등골에 얼음장 같은 한기가 흘렀습니다. VIP석에서 급히 빠져나온 구사장은 방송국 뒤편의 어두운 복도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전현에 대해 다 뒤져. 만약 그년이 민재 그놈의 여자가 맞다면 그년과 그 애새끼 입을 영영 틀어막아야 해. 구사장은 평소에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벌레 취급하며 짓밟는데 서슴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폐지를 모아온 거리의 노인들에게서 고철 수레를 강제로 빼앗는가 하면 그 피와 땀이 서린 고철 더미를 고물상에 넘기지도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버리라고 지시하는 잔혹한 사내였지요. 앙상한 노인들이 자신의 수레를 붙잡고 매달리면 적각 거지들 배불려줄 필요 없어. 이 썩은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당장 저 매립장에 처박아 버려.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서연의 인생마저 쓰레기장으로 처박기 위해 본격적으로 독리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사장은 막대한 돈을 풀어 불법 여론 조작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인터넷 곳곳에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요. 미혼모 참가자, 아픈 아들 내세워 동정심 장사.
의혹, 후원금 수천만 원 빼돌려 도박에 탕진했다는 제보 잇따라 병원비가 필요하다더니 아이는 병원 한번 데려간 적 없어. 모두 한 글자의 진실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영수증과 익명의 제보가 뒷받침되면서 거짓은 삽시간에 진실처럼 둔갑해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냄비처럼 빠르게 끓어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서연의 눈물에 함께 울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악성 댓글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기꾼 미혼모 꺼져라. 아이를 팔아먹는 인간 쓰레기. 서연의 좁은 단칸방 대문 앞에는 누군가가 던지고 간 계란이 노랗게 흘러내리며 악취를 풍겼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거짓말쟁이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냄새와 시뻘건 글씨가 마치 서연의 가슴에 직접 새겨지는 것 같아 숨이 턱턱 막혀왔지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생방송 결승전을 단 닷새 앞둔 시점이었어요. 담당 PD는 전화기 너머로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결국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통보를 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스폰서 측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해오고 있어서요. 이대로 출연하시면 방송국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결승 무대 하차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지만 그것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무대가 빼앗긴 것입니다. 보미의 수술비를 마련할 마지막 길이 막혀버린 것이지요. 서연은 잠든 보미를 품에 안고 이불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1000톤짜리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으니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이다가 시야가 완전히 뿌옇게 물들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봄밤의 공기가 한겨울 새벽처럼 차갑게 피부를 찔렀지요. 여보, 나 이제 정말 어떡하면 좋아. 봄이 심장이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는데 이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서연은 손목에 가죽 팔찌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팔찌의 낡은 가죽 위로 흘러내려 꼬인 매듭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서연은 오로지 품 안의 작은 심장소리 하나에만 의지한 채 지옥 같은 밤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사장이 대기실 안쪽에서 심사위원들을 불러 모아 저 여자를 무대에 절대 올리지 마.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들 방송국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하고 협박하던 그 순간 대기실 커튼 뒤 어두운 구석에 숨죽이고 서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회 진행을 돕던 젊은 스태프였지요. 소품을 정리하러 들어왔다가 뜻하지 않게 구사장의 그 살벌한 지시를 고스란히 듣게 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그 스태프는 전화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구사장이 나가고 나서야 커튼. 뒤에서 빠져나온 그는 창백한 얼굴로 땀을 훔치며 녹음 파일의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17분 38초. 구사장의 협박과 조작 지시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지요. 그 녹음 파일은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한 자루의 단검이 되어 스태프의 전화기 깊숙이 잠들었습니다. 서연의 단칸방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쓸쓸히 흩날리는 밤이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방 안가득 켜켜이 쌓인 고지서, 더미 위로 휴대전화의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서연은 더 이상 화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악성 댓글과 비난 메시지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었고 한때 응원을 보내주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 뒤였으니까요. 보미는 서연의 무릎 위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앓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마가 화덕처럼 뜨거웠고 심장 판막증이 악화된 탓인지 입술 언저리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연신 닦아주면서 목구멍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통곡을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수술비 1억 원은커녕 당장 내일 병원에 데려갈 택시비조차 없는 형편이었지요. 봄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줘.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갈라져 거의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가죽 팔찌를 부여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녹슨 대문을 두드리는 낮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온 것은 서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열자 거기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밤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박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행색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체구의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또렷하게 살아있었어요. 구급차에 실려간 뒤 병원에서 탈수와 저체온 치료를 받고 정신을 온전히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깊은 미안함과 비장함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아가씨, 그날 밤 내 목숨을 살려줬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겉옷까지 벗어주고 노래까지 불러줬어. 그 은혜를 이제야 갚으러 왔소.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은혜 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러셨을 거예요. 박 노인은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앙상했지만 놀라울 만큼 단단했지요. 아가씨, 나는 그냥 거리의 노인이 아니야. 박 노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노인은 과거 대양그룹 계열사에 촉망받던 보안팀장이자 업계에서 손꼽히는 전산 전문가였습니다. 구 사장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비자금의 장부와 해외 비밀 계좌의 흐름을 직접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지요. 구 사장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구 사장은 비자금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입막음을 위해 박 노인에게 누명을 씌워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해 아내와 딸을 지방으로 야반도주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에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한때 어깨를 당당히 펴고 출근하던 사내가 노숙자로 전락해 골목을 떠돌게 된 데에는 구 사장의 차가운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토사구팽? 쓸모가 다한 사람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는 것이 구 사장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삼켜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너머에는 서연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골목에서 그대로 죽었을 거야. 겉옷을 벗어주며 노래를 부르던 그 마음을 보고 나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소. 박 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쪽방촌 근처 24시간 PC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낡은 키보드를 두드렸지요. 녹슨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보안 전문가의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구 사장이 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뿌린 가짜 뉴스들의 최초 발신 서버를 역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서연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악성 기사와 조작된 제보의 출발점은 하나의 IP 주소로 수렴되었고, 그 주소는 구 사장이 비밀리에 운영 자금을 대고 있는 불법 여론 조작 업체의 서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허위 제보를 유포한 모든 디지털 흔적이 마치 실타래처럼 구 사장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박 노인은 이 추적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들고 직접 주요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서연을 찾아온 이 밤,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넸어요. 녹이 슬어 표면이 거칠어진 낡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여기에 구 사장 그놈이 수년간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해외 계좌 내역이 다 들어있어. 내가 쫓겨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 백업해뒀던 거야. 이것만 있으면 그놈의 목줄을 쥔 거나 마찬가지요. 서연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녹슨 USB는 볼품없이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어떤 금괴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박 노인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르신, 이걸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가씨가 가지고 있어야 해. 때가 되면 반드시 쓸 일이 올 테니. 박 노인의 제보가 언론을 타기 시작하자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서연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이 일제히 멈추었고, 가짜 뉴스의 배후에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분노와 서연에게 돌을 던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휩싸였지요. 인터넷에는 서연 씨에게 사과합니다라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고, 방송국에도 항의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 억울한 사람을 잘라냈느냐, 당장 서연 씨를 결승 무대에 복귀시켜라. 분위기가 급격히 전환되자 하차를 통보했던 담당 PD가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서연 씨, 다시 무대에 서주실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곧 입술을 꾹 깨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겠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서겠습니다. 생방송 결승전 당일 여의도 방송국 대극장은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웠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 모여들었지요. 압도적인 동정론과 진실에 대한 응원이 하나로 합쳐져 서연이 무대에 올라오기도 전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핀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추었습니다. 서연이 걸어 나왔어요. 여전히 화려한 의상은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 소박함이 수천 개의 조명보다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객석 너머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를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제 남편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헐떡이면서 엄마를 기다려주는 제 아들 보미에게 바칩니다.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고요한 극장 안을 물들이자 서연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극장 전체가 고요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둥지 잃고 돌아온 텅 빈 마당. 날개 품던 큰 나무는 어딜 가셨소? 서연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다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뼈에 사무친 그리움이 음표 하나하나에 실려 객석 위로 쏟아져 내렸지요. 남편을 잃은 밤의 처절함이, 아이를 업고 폐지를 줍던 새벽의 한기가 세상에 버림받고 홀로 울던 밤의 외로움이
그 목소리 안에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우, 야속한 바람아. 아, 구름 숨은 달빛아. 꺾인 가지에 설이 내리고 내 후회만 깊어지네. 후렴구가 터지자 객석 여기저기서 참지 못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는 연신 안경을 벗어닦는 소리가 들렸고 카메라를 비추던 촬영 감독의 눈에도 물기가 맺혀 뷰파인더가 흐릿해졌지요. 서연의 한서린 음색과 눈물 젖은 가사가 전 국민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파며 생방송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움켜쥔 서연의 손목에서 낡은 가죽 팔찌가 조명을 받아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서연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누군가의 눈을 사로잡으며 운명의 톱니바퀴를 거세게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넓디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 가죽 소파 위에 대한그룹의 총수 강 회장 부부가 힘없이 앉아 있었지요. 벽난로의 불은 꺼진 지 오래였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화려한 빛도 이 집의 적막함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수백 평짜리 저택은 명품 가구와 미술품으로 가득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냉장고처럼 차가운 공기만이 방과 방 사이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올해 63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손꼽히는 거물로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였지요. 그러나 3년 전 외아들 민재가 집을 나간 뒤 이 사내의 삶에서는 색이라는 것이 통째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민재가 어릴 적 타던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마당 구석,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현관 앞 돌계단, 생일날마다 초를 불던 식탁 위의 자리, 집안 어디를 봐도 아들의 잔상이 서려 있어 강 회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을 움켜쥐었지요. 사모님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매일 밤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고 새벽이면 아들 이름을 부르며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나기를 수백 번 반복했어요. 아직 환갑을 갓 넘긴 젊은 나이임에도 눈가의 주름이 10년은 더 든 것처럼 깊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번 단서가 없습니다라는 냉담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수십 명 고용하고 신문에 찾는 사람 광고를 실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살아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저녁 서재에 들어가 민재에게 쓴 편지를 한 장씩 적었어요. 보낼 곳이 없는 편지는 서랍 속에 수백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거실로 나온 사모님이 습관처럼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지요. 화면에는 전국 트롯 경연대회 생방송 결승전 무대가 한창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방송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무덤 같은 정막이 견디기 힘들 때면 TV 소리라도 틀어놓아야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서연의 이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자물쇠에 걸린 옛 기억. 따스했던 아랫목은 다 식어버렸네. 누군가를 처절하게 그리워하는 그 목소리에 강 회장 부부는 자신도 모르게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연의 음색에는 사무치는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를 지켜내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아들을 잃고 매일 밤 피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자신들의 마음과 겹쳐지면서 눈시울이 저절로 붉어졌지요. 클라이맥스에 접어든 서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며 무대를 가득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마이크를 움켜쥔 서연의 손을 화면 가득 클로즈업했어요. 강 회장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두드려댔지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강 회장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의 가느다란 손목에 투박하게 꼬아 만든 낡은 가죽 팔찌가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화면 속 서연의 것과 똑같은 꼬임 매듭의 가죽 팔찌가 차여 있었어요. 세월에 닳고 닳아 색이 바랬지만 촘촘하게 엮인 매듭의 패턴과 끝부분의 매조지 방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파는 기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젊은 시절 처음으로 가죽 세공을 배워 서투른 솜씨로 2개를 만들었던 물건이었지요. 하나는 자신이 차고 하나는 아들 민재의 성인식 날 손목에 채워주며 이것이 우리 부자간의 징표다 하고 말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증표였습니다. 여보. 사모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강 회장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지요. 저건 우리 민재가 나갈 때 차고 나갔던 그 팔찌잖아요. 틀림없어요. 저 매듭은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강 회장의 목에서 쇳소리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무릎에 힘이 빠져 소파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화면 속에서는 서연의 노래가 절정을 향해 치다르며 꺾인 가지에 설이 내리고 내 후회만 깊어지네 하는 후렴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강 회장의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죽은 줄로도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아있을 줄로도 알 수 없어 3년을 피눈물로 지새웠는데 아들의 아내가 아들의 핏줄이 저렇게 처절한 밑바닥 삶을 버티며 무대 위에서 피를 토하듯 노래하고 있었다니. 사모님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강 회장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곧 두 눈에 맹수 같은 불꽃을 피워 올렸지요. 3년간 시리에 빠져 무기력하게 웅크리고 있던 재벌. 총수의 몸속에서 잠들어 있던 사자의 기백이 거세게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벽에 걸린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경호 실장, 지금 즉시 전원 소집해. 여의도 방송국으로 간다.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강 회장은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모님도 눈물을 닦을 겨를 없이 그 뒤를 따랐지요. 어두운 저택의 현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 세대의 문이 동시에 열렸고 수십 명의 경호원과 신복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차량 행렬이 평창동 언덕길을 내려가 밤의 도심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어요. 한편 강 회장이 출발하기 직전 또 한 통의 전화를 걸어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민재의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 중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경찰 증거, 보관함에 잠들어 있던 은빛 넥타이핀의 재감정을 요청한 것이지요. 그 넥타이핀에 남아있는 미세한 지문과 제조처 추적이 시작되었고 이미 결과는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핀의 특수 문양은 구사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직접 제작해 하사한 전용품이었고 지문 역시 비서실장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어요. 서연의 손목에 매달린 낡은 가죽 팔찌 하나가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천륜의 시를 다시 이어붙이며 동시에 3년간 묻혀있던 살인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생방송 결승전 무대는 최고조의 열기 속에 마지막 곡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문자 투표를 보내며 서연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쏟아냈고 실시간 투표 현황판에는 서연의 이름 옆에 붙은 숫자가 다른 참가자들을 아득히 앞지르며 치솟고 있었지요. 우승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객석 한 구석, VIP석에 앉아있던 구사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로 서연을 매장하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자신을 향한 의혹의 시선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구사장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저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서연의 손목, 그 가죽 팔찌가 강 회장의 눈에 띄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어요. 민재를 죽인 것이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지시에 의한 암살이라는 진실이 밝혀지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구사장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지금 당장 방송국 지하 배전실로 가서 메인 전원을 끊어. 방법은 상관없어. 저 무대를 당장 꺼버려야 해. 수아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방송국 지하로 내려간 그자는 비상구를 통해 배전실에 잠입했고 생방송 스튜디오에 전력을 공급하는 메인 배전함의 차단기를 물리적으로 부숴버렸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전선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지요. 무대 위에서 마지막 곡의 절정부를 부르고 있던 서연의 머리 위로 수백 개의 조명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음향 장비가 먹통이 되면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찢어지듯 울리다가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수천 명이 앉아있던 스튜디오가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명과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의자를 넘어뜨리며 일어서는 소리, 울음소리가 뒤엉켜 패닉 상태가 되었지요. 어둠 속에서 서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청을 때리듯 세차게 뛰었지만 두 발은 무대 바닥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손에 쥔 마이크는 이미 전원이 나가 아무 소리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장비의 도움 없이 맨 목소리로 노래의 아우트로를 이어 불렀지요. 밝은 달아 흙이 대신 두 뿔이 따스히 비춰주오.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어둠 속에서 서연의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자장비의 증폭 없이 오직 목청 하나로 내지르는 그 소리는 맑고도 처절해서 마치 깊은 밤, 산골짜기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같았어요. 흔들림 없는 그 목소리에 패닉에 빠졌던 관객들이 하나둘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플래시를 켰지요. 작은 불빛 하나가 반딧불처럼 어둠을 뚫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불빛이 차례로 피어올랐어요.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전화기 불빛을 들어올리자 칠흑 같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수천 개의 별이 일렁이는 은하수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그 불빛의 바다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마지막 아우트로의 긴 음을 길게 뽑아 올렸습니다. 맨 목소리가 돔 형태의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극장 전체를 감쌌지요. 눈물과 불빛이 뒤섞인 그 장면은 보는 이의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 같은 압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송국 비상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이 먼저 켜지고 이어서 무대 뒤의 초대형 스크린에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스크린에 송출된 것은
대회 진행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영상 하나가 대형 화면 가득 펼쳐졌지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구사장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비상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 여자를 무대에 절대 올리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들 방송국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구사장이 대기실에서 심사위원들을 협박하며 서연의 하차를 지시하던 육성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기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젊은 스태프가 목숨을 걸고 녹음해둔 17분 38초짜리 파일이었지요.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는 틈을 타 방송국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스태프가 녹음 파일을 스크린 송출 서버에 직접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객석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박 노인이 추적해낸 영상 자료들이 연달아 스크린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나와 폐지를 모은 노인들의 고철 수레를 강제로 빼앗아 쓰레기 매립장에 쏟아버리며 적각 거지들 배불려줄 필요 없어 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조롱하는 구사장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자신의 운전기사가 차 문을 0.5초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차를 얼굴에 끼얹는 경악스러운 갑질 장면이 흘러나왔지요. 운전기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분노의 야유가 폭발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하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구사장의 이름과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지요. 서연을 무너뜨리려 했던 구사장의 모든 악행이 오히려 생방송 무대를 통해 그 자신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VIP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구사장이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금태 안경이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에 미끄러져 코끝에 걸려 있었지요. 그런데 비상구를 향해 달려가던 구사장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통로 끝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검은 코트를 걸치고 분노로 온몸을 떠는 강 회장이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모님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고 더 뒤쪽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지요. 구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자신이 30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전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구사장의 발이 바닥에 뿌리라도 박힌 듯 굳어있는 사이 강 회장이 한 걸음 한 걸음 거리를 좁히며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의 두 눈은 핏줄이 터질 듯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을 쥔 손등에는 힘줄이 밧줄처럼 붉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강 회장은 구사장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 비열한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재벌, 총수이기 이전의 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스튜디오 전체가 진동할 만큼 무거웠지요. 구사장, 아니 이 천하에 둘도 없을 파렴치한 놈아. 내가 평생을 믿고 오른팔로 삼았던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였어. 구사장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가죽 구두 뒤꿈치가 바닥에 질질 끌리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에는 이미 벽이 버티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닥쳐. 강 회장의 호통이 벽을 때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내 놈이 내 회사 돈을 수천억을 빼돌린 증거가 이미 다 나왔어. 그리고 3년 전 비 오던 그날 밤 그 진실을 밝히려던 내 아들을 내 놈이 덤프트럭으로 밀어 죽인 것도. 강 회장의 뒤에서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투명한 증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은빛 넥타이 핀 하나가 담겨 있었지요. 3년 전 민재의 뺑손이 사고 현장에서 깨진 유리 파편 사이에 나뒹굴고 있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해 증거 보관함에 잠들어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넥타이 핀에서 채취된 지문은 구 사장 측근인 비서실장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조처를 추적한 결과 구 사장이 자신의 신복들에게만 특별 제작하여 지급한 전용 문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모 씨가 제보한 녹취록에는 구 사장이 직접 민재 씨의 제거를 지시한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구 사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30년간 교활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증거라는 이름의 진실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어져 나가고 있었지요. 구모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구 사장의 두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차디찬 감촉에 구 사장은 몸을 비틀었지만 양쪽에서 수사관들이 단단히 잡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값비싼 양복의 어깨가 구겨지고 코를 찌르던 고급 향수 냄새가 찬바람에 희미해지며 한때 권력의 꼭대기에서 약자를 벌레처럼 짓밟던 사내의 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양그룹의. 발악하는 구 사장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안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천 명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누군가가 썩 꺼져라 하고 소리쳤고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지요. 자신이 무고한 노인들의 수레를 쓰레기장에 처박았던 것처럼 자신이 만든 업보의 쓰레기 더미에 스스로 갇혀 질질 끌려나가는 구 사장의 뒷모습이 생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처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느꼈지요. 구 사장이 끌려나가고 스튜디오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기가 힘겨웠어요. 지난 3년간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가슴 안에서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동행하려 했으나 강 회장은 손짓으로 물렸지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총수가 수천 명의 시선 앞에서 체면도 지위도 내려놓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떨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못한 채 강 회장이 서연의 앞에 멈춰 섰어요. 강 회장이 와이셔츠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차여있는 투박한 꼬임 가죽 팔찌가 무대 조명 아래 드러났지요. 서연의 손목에 매달려 있는 것과 꼬임 방향, 매듭 간격, 끝부분의 마감 방식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서연의 두 눈이 그 팔찌를 보는 순간 극한까지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 민재가 집을 나올 때 자신에게 팔찌를 건네며 했던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나한테 주신 거야. 세상에 딱 두 개뿐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강 회장의 입에서 갈라진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민재가 목숨 바쳐 사랑한 아내구나. 이 아비가 너무 늦었다. 너를 너무 늦게 찾았다. 서연은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뜨거운 것에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눈물이 피눈물이 독처럼 품고 살았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무대 바닥에 무릎부터 꿇으며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민재 오빠가 그날 밤 집을 나서면서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3년을 혼자서 버텨왔어요. 강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가 63세 나이에 생방송 무대 한가운데서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지요. 사모님도 계단을 뛰어올라 무대 위로 달려왔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던 손을 떼자 참았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연아, 서연아.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아이고. 그 순간 무대 뒤 대기실에서 스태프 한 명이 작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무대에 서는 동안 대기실에서 돌보아 주었던 봄이었지요. 이제 막 2도를 넘긴 아이는 연분홍빛 볼에 잠자리 깨끗한 눈을 깜빡이며 낯선 무대 위에 소란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봄이를 받아 안는 순간 아이의 작은 얼굴에서 죽은 아들 민재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이 크고 맑은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볼에 자리 잡은 작은 보조개까지. 사모님은 손자를 가슴에 꼭 껴안고 주저앉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울음을 토해냈지요. 강 회장이 한 팔로 며느리를, 다른 팔로 아내와 손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화려한 보석보다 더 귀한 낡고 다른 가죽 팔찌 2개가 서로의 손목에서 맞닿았습니다. 그 투박한 가죽 매듭이 끊어졌던 천륜을 기적처럼 이어주고 있었지요. 수천 명의 관객이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무대 위의 가족을 바라보았고 카메라를 비추던 촬영 감독의 뷰파인더는 벌써 몇 번째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한참이 흘러 강 회장이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되찾은 가족에 대한 뜨거운 다짐이 단단하게 서려 있었지요. 서연아, 이제 고생은 끝이다. 봄이 수술은 당장 내일 최고의 의료진이 맡을 것이고 다시는 너와 이 아이가 춥고 배고프지 않게 이 아비가 책임지 마. 하늘에 있는 민재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너머로 보이는 강 회장 부부의 얼굴이 뿌옇게 번졌지만 그 흐릿한 윤곽 속에서 남편 민재의 따뜻한 미소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3년간 폐지 수레를 끌며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버텨온 세월이 이 순간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며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과 강 회장 부부의 오열,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작은 봄이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카타르시스와 감동의 눈물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브라운관 너머 수백만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지요. 서연의 손목에서 낡은 가죽 팔찌가 무대 조명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이 씻긴 그 자리에 마침내 천지개벽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4월이 찾아왔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의 드넓은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하늘을 분홍빛 솜구름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원은 사람의 온기를 잃어 잡초만 무성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잔디 위로 따뜻한 봄볕이 쏟아지고
어디선가 볶음 요리의 고소한 냄새와 달큼한 화전 향이 바람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덤처럼 적막하던 대저택에 마침내 사람 사는 냄새, 웃음소리, 밥 짓는 소리가 돌아온 것이에요. 할아버지, 나 잡아봐. 씩씩한 목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세 돌을 넘긴 보미가 벚꽃잎이 흩날리는 잔디밭 위를 힘차게 내달리고 있었지요. 지난해 강 회장 부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들이 집도한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한때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전쟁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숨찬 기색 하나 없이 통통한 두 다리로 정원을 뛰어다니며 세상 모르게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손자의 뒤를 천천히 쫓아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해 전만 해도 시리에 빠져 등이 구부정했던 사내의 어깨가 활짝 펴져 있었고 깊이 패였던 눈가의 주름에도 생기가 돌아와 있었지요. 꼿꼿하게 세운 허리로 손자를 쫓아 뛰어가다가 일부러 한 발 느리게 달리며 보미가 도망가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녀석 할아버지보다 빠르구만. 우리 봄이 다리 힘이 대단하네. 보미가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목에 찬 낡은 가죽 팔찌와 보미의 조그만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강 회장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요. 그 투박한 팔찌를 볼 때마다 하늘에 있는 아들 민재가 떠올랐지만 이제 그 그리움은 피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정원 한쪽에 마련된 돗자리 위에서 보미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보온병에 담아온 미숫가루를 컵에 따르고 있었어요. 손자가 할머니하고 부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올라갔지요. 서랍 속에 수백 통이나 쌓여있던 보내지 못한 편지들은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편 트롯 대회에서 압도적인 진을 차지하며 일약 전국구 가수가 된 서연의 삶 또한에 사이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시부모님인 강 회장 부부를 친정 부모처럼 아침 저녁 살뜰히 모셨고 강 회장 부부 역시 며느리를 하늘이 보내준 선물처럼 아끼며 한 지붕 아래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찾아온 막대한 부와 명예를 한 푼도 사치에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늘에 있는 남편의 이름을 딴 민재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지요. 추운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버텨내는 노인들, 아이를 업고 일자리를 전전하는 미혼모들, 병원비가 없어 아픈 가족의 손을 놓아야 했던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서연은 대회 상금 전액과 이후 벌어들인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며 직접 현장을 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었어요. 재단 사무실 한쪽 벽에는 서연이 직접 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추운 밤 점퍼 한 벌이 사람을 살립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밤 쓰러진 노인에게 유일한 겉옷을 벗어준 순간이 돌고 돌아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것을 서연은 잊지 않고 있었지요. 박노인 역시 완전히 새 삶을 얻었습니다. 민재재단의 최고 보안팀장으로 정식 채용되어 재단의 기부금이 한 푼의 새어나감도 없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벽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지요. 한때 구사장에게 토사구팽당해 거리를 떠돌던 사내가 이제는 깔끔한 셔츠에 명찰을 달고 당당하게 출근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서연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가씨가 그날 밤 부르던 그 트롯 자장가가 내 마지막 숨줄을 붙잡아줬소.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 화창한 오후 여의도 강변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민재재단 설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드넓은 잔디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으로 서연이 걸어 나왔지요. 흰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차림, 1년 전 결승 무대에 올랐을 때와 꼭 닮은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고 볼에는 건강한 홍조가 내려앉아 있다는 것이었어요. 무대 아래 맨 앞줄에는 강 회장 부부가 보미를 무릎에 앉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미가 엄마 하고 손을 흔들자 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살짝 맺혔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지요. 그 옆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과 미혼모 가족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박 노인은 무대 뒤에서 보안 상황을 점검하며 묵묵히 서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림은 없었어요. 1년 전 어둠 속에서 맨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 불렀던 그 무대가 서연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내민 따뜻한 손 한 번이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재단은 하늘에 있는 제 남편과 추운 밤 저를 지켜준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저의 작은 보답입니다. 관객석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반주가 흐르자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1년 전 결승 무대에서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던 바로 그 곡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던 가사가 이제는 감사와 희망의 빛깔로 새롭게 물들어 있었지요. 둥지 잃고 돌아온 텅 빈 마당에 새순 돋아 꽃 피우니 봄이 왔네. 날개 품던 큰 나무는 하늘에서 웃고 작은 새는 노래하며 둥지를 채우네.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깊고 따뜻한 울림이 여의도 강변을 타고 퍼져나갔고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무대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지요. 강 회장은 손자 보미를 무릎에 앉힌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사모님은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무대 위의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서연의 손목에서 낡은 가죽 팔찌가 봄볕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세월에 닳고 닳아 색이 바랬지만 촘촘하게 엮인 꼬인 매듭은 여전히 단단했지요. 그 투박한 가죽 한 올 한 올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남편의 약속 그리고 서연의 3년간의 피눈물이 모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둥지를 되찾고 피눈물로 끓었던 무거운 수레를 내려놓은 자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천륜을 짓밟은 아기는 스스로 만든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세상의 심판을 받았고 추운 밤 한 벌의 점퍼와 한 곡의 자장가로 시작된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천지개벽의 기적이 되어 돌아왔지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오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꽃잎 사이를 뛰어다니는 보미의 씩씩한 웃음소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민재의 귓가에도 분명 닿아 있을 것입니다. 서연의 노래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가는 동안 마이크를 쥔 그 손목의 가죽 팔찌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세상을 벚꽃처럼 환하게 비추는 가와만사성의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둥지 잃고 돌아온 텅 빈 마당 날개 품던 그
큰 나무는 어딜 가셨소. 약속한 바람아, 구름 숨은 달빛아, 꺾인 가지에 서리 내리고 내 후회만 깊어지네. 녹슨 자물쇠에 걸린 옛 기억, 따스했던 아랫목은 다 식어버렸네. 약속한 바람아, 구름 숨은 달빛아, 꺾인 가지에 서리 내리고 내 후회만 깊어지네. 밝은 달아, 흙이 대신 두 뿔이 따스히